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38선을 넘어 북진하라. 박정희와 유경수는 출신 배경이 너무나 달랐다. 육정관의 선치는 대지주였기 때문에 동학농민봉기의 공격 대상이었던 데 비해 박정희의 선치는 동학봉기에 가담하는 쪽이었다. 마주칠 일이 없었던 두 사람을 맺어준 것은 민족 대이동을 일으킨 전쟁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이 두 사람을 중매한 셈이다. 박정희는 유경수와 약혼식을 올린 며칠 뒤 6본 트럭 행렬을 따라 서울로 향했다. 육군 수뇌부는 시흥을 거쳐 파괴된 한강 인도교 밑에 난 부교를 따라 서울로 돌아왔다. 전투정보과는 지금 외환은행 본점 자리에 있던 건물로 들어갔다. 당시 상황실 장교이던 서정순 대위는 그때는 정말 신나는 계절이었다고 말했다. 인민군 포로들을 붙들어서 신문에 정보를 수집해 파죽지세로 북진하는 국군 부대한테 적정을 알려주려고 하면 이미 전선은 저만큼 북상하여 구문이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중공군에 대한 정보는 주로 미군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만주에 중공군 대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만 미군은 그들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엔 불안해지더군요. 전투정보과 상황판에 중공 야전군의 중국 내 이동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보국에서는 귀순한 인민군 통신병들을 이용해 적의 통신을 엿듣고 있었다. 한 통신병은 평양에서 김책 전선사령관에게 보내는 암호문을 해독했다. 장도현 국장은 김책과 거의 동시에 그 명령문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인민군의 방어선과 병력 배치 상황 및 단계적 철수선을 미리 알고 그들이 계획한 방어진지를 국군이 먼저 점령해버려 철수작전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1950년 10월은 결혼을 앞두고 데이트에 열중하던 박정희나 유경수뿐 아니라 국군 장병과 민족 전체를 들뜨게 만들고 있었다. 모두가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슴 설레던 그해 10월의 나날들을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되살아나는 멜로디가 있다. 전우야 잘 자라. 작사가 유호는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가 한강을 넘지 못하고 적치하에서 숨어서 살았다. 구입할 수복 뒤 신문사로 나갔다. 문화부에서는 당분간 쉬라고 했다. 그래도 회사에는 매일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작곡가 박시춘을 만났다. 밀집으로 만든 번거지를 쓰고 있는데 거짓골이었다. 피랑길에서 돌아온 박시춘과 유호는 명동에서 술을 한잔 나눈 뒤 필동에 있던 박씨의 집으로 옮겨 통음을 했다. 피란사리, 후퇴, 낙동강 전선, 국군, 북진 이야기를 하다가 즉석에서 유호가 노랫말을 만들고 박시춘이 기타를 쳐가면서 작곡한 것이 전우야 잘 자라였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추풍영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눠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이송이 피어나 반기어주는 노들강변 언덕 위에 잠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네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북진장병의 주제곡이 되었던 이 노래는 중공군의 침입으로 후퇴할 무렵에는 육본에 의해서 금지곡이 된다. 육군에서는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란 대목이 불길하다는 것이었다. 휴전 이후에 이 노래는 복권됐다. 한편 국군은 인민군 포로들을 잡으면 신라의 달밤을 불러보게 했다. 부를 줄 아는 포로는 남한에서 동원한 의용군, 못 부르는 포로는 진짜 인민군으로 분류되는 수도 있었다. 박정희는 서울로 올라오자 맨 처음 유경수의 큰언니 유긴순의 집을 찾아갔다. 어느 날 유긴순이 마당에서 그릇을 씻고 있는데 한 군인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걸 보았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다. 동생이 군인과 약혼했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라면 아닌데 하는 실망감이 엄습해왔다. 그런데 두리번거리고 서 있는 운전병을 따라서 키가 작은 장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유긴수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마음을 놓았다. 박정희는 차 대접을 받았다. 유긴순의 남편 홍순일이 납북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정희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눈물을 닦았다. 남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긴수는 박정희를 본 뒤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란 평을 했다. 그 며칠 뒤 박정희 중령은 서울고등학교 수학선생이던 유긴수의 집을 찾아갔다. 집의 위치는 유경수가 알려주었다. 이 집은 뒷문이 앞문보다 커 보였다. 하루는 마당에 나가 있는데 누가 뒷문을 열고 들어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 박정희라고 합니다 하며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 며칠 뒤 유경수가 올라와 오빠 집의 2층 방에 머물렀다. 유경수가 물었다. 오빠 그 사람 어때요? 키도 참 작더구나. 그런데 사람 하나는 다부지게 생겼더라. 인상은 좋더구나. 포화를 견디고 남은 가로수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서울거리에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박정희와 데이트를 하고 나면 유경수는 사직동 언니 집으로 오곤 했다. 재미있었니? 하고 물어보니 제가 핸드백이 없는 걸 알고 며칠 뒤에 만나서 핸드백을 사준다는데 부끄러웠어요 라고 하며 얼굴을 붉혔다. 며칠 뒤 박정희가 유경수를 데이트에 데리고 가려고 유긴순의 집에 나타났다. 차녀 홍소자는 그 순간의 유경수를 기억한다. 부끄럽다거나 내숭 있는 표정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표정으로 박정희 씨를 맞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전시에 들뜨고 불안하고 뒤죽박죽이던 시절에도 안정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 시절은 젊은 청춘 남녀의 불타는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네들의 로맨스도 아니고 참 신기했어요. 성숙된 인격의 만남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훗날 와서 생각합니다. 유긴수는 두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데가 없이 충만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전쟁이 비참하면서도 매력적인 것은 외교가 수백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전쟁은 단 한 번의 결전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투정복과장이 정보국 상황판의 적정지도에 나타나기 시작한 중공군의 만주 집결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던 1950년 10월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과 순간의 연속이었다. 이 운명의 10월에 이승만, 모택동, 트루먼, 메가더가 결심한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박정희는 11년 뒤 이 네 거두가 만든 상황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 박정희는 6.25 동란 이전에 고생을 미리 해서 그런지 이 전쟁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 위치했다. 박정희가 남긴 전쟁 회고담을 살펴보아도 전투와 관계되는 것은 별로 없다. 그는 적의 포화나 총격에 직접 노출된 적은 거의 없었다. 1963년 10월 7일 제5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진주에서 한 유세에서 13년 전의 체험을 실감나게 설명한 적이 있었다. 오늘 이 학교 운동장에 와서 앉으니까 6.25 사변 당시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께서 임자가 비행기로 진주 방면으로 날아가서 진주가 현재 적의 수중에 있는지 아군의 수중에 있는지 공중에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T6라고 쪼맨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이 진주 상공에서 돌았습니다. 당시에 이 학교의 나무들이 지금은 플라타너스가 여기저기 서 있는데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서 있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고 건물도 지금과 같은 저런 건물이 아니라 붉은 벽돌 건물에 까만 기와가 입혀져 있는 건물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공을 돌다가 보니까 운동장에 까만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비행기가 저공으로 날아오니까 놀라서 나무 밑으로 들어갔는지 이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내려가서 학교 상공을 한 바퀴 도니까 바로 이 부근에 있던 어떤 플라타너스 밑에서 인민군의 기관총이 갑자기 다르륵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 날개 쪽지에 까만 구멍이 순식간에 내 귀퉁이로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하고 비행기 고도를 높여서 돌아가 보고를 했는데 진주는 현재 적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0월의 상황에서 이승만 메가더는 동지였고 모택동은 외부의 적, 트루먼은 내부의 방해자였다. 이승만과 메가더는 서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사이였다. 같은 70대의 연배인데다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공산주의를 악마의 교리로 보는 시각에서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다. 메가더는 14년 동안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지 않고 아시아에서 군림했다. 메가더는 필리핀과 일본을 관리한 경험에 입각해 아시아는 아시아인에 의해 지배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9.28 서울 수복 바로 다음날 총탄 자국과 불탄 자국 그리고 화약과 연기 냄새가 진동하고 돔 천장에서는 유리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는 중앙청에서 환도식이 열렸다. 도쿄에서 날아온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는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한 뒤 남한의 행정권을 노 대통령에게 이양했다. 메가더가 며칠 전 워싱턴의 행정권 이양 문제를 타진했을 때 이승만을 공산주의자보다도 더 싫어했고 신탁 통치를 검토하고 있던 국무성 관리들은 그런 결정은 상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메가더는 본인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전쟁 중에 언제 사라진 적이 있었던가 라고 일축했다. 환도식 직후 별실에서 이승만과 메가더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배석했던 정일건 육군 총참모장의 증언이다. 장군, 38선 돌파를 주장해온 장군의 굳은 의사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군사상의 추적권은 승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군은 내일 38선에 도달합니다. 그 추적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 이틀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겠습니다. 김일성에게 항복을 권고할 작정입니다. 이에 불응하니까 38선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형식을 취할 작정입니다. 하지만 사기 충천한 현지 부대가 무슨 실수를 저지를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부대가 알았습니다. 메가더는 야릇한 암시가 숨어있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다음날 이 대통령은 육군의 수뇌부를 경무대로 불렀다. 그는 손잡벌대는 30대 초반의 장성들에게 꾸중하듯이 물었다. 정일관 총장, 미국 쪽인가 한국 쪽인가? 국군 3사단과 수도사단이 38선에 도달했는데 왜 북진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38선 때문입니다. 38선이 어찌 됐다는 것인가? 무슨 철조망이라도 쳐져 있다는 것인가? 넘지 못할 골짜기라도 있다는 것인가? 이 대통령은 강문봉 작전국장, 장도영 정보국장, 황원친 인사국장, 최경록 헌병사령관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었다. 모두 명령만 내려주십시오였다. 여러분의 의견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메가더 장군에게 우리 국군의 지휘권을 맡기기는 했으나 내가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되찾아올 때도 내 뜻대로 할 겁니다. 그러한즉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만 충실히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정일관 총장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것은 나의 결심이요, 나의 명령입니다. 종이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38선을 넘어 즉시 북진하라. 1950년 9월 30일 대통령 이승만. 그때 3사단은 포항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하여 패주하는 인민군을 하루 20km의 속도로 추격, 강원도 양양 남쪽의 당도에 있었다. 장벽도, 철책선도 없는 지도상의 38선에 묶여 북진 명령이 떨어지지 않자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들이 흥분했다. 하사관들은 분대원들을 데리고 38선이라 표시되는 흰선을 들락거리면서 밟아 뭉개고 있었다. 군화바닥이 다 닳아질 정도로 발을 구르기도 했다. 38선이 다 뭐냐면서 총 개머리판으로 땅을 꽝꽝 찢는 군인들도 있었다. 열광된 현장의 분위기에 물든 정일관 총장은 10월 1일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38선을 돌파, 북진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김백일 1일 군단장에게 내린다. 그 전에 이미 3사단 24면대 3대대는 38선 북쪽 12km까지 진출해 있었다.